10대 민족으로 읽는 패권의 세계사 미야자키 마사카츠. 역사를 세 가지 무대로 나누다. 광대한 지구에서 전개되어 온 여러 지역의 역사를 어떤 틀로 파악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교과서에 있는 국가별 역사를 그저 한 군데로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민족의 세계사라고 할 수 없다. 일관된 논지를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계를 고대 서아시아와 지중해 제1의 무대, 중앙아시아와 대초원과 중국 인도 제2의 무대,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과 신대륙 제3의 무대로 나눠서 각 무대에서 활약한 10대 민족의 역사를 다루겠다. 이 무대를 나타내는 세 장의 지도로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세계사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성장한다는 단순한 관점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안정된 농업사회가 세계사를 역동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계사의 각 무대를 자원지대와 교통지대로 분류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역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할 때 넓은 시각이 생긴다. 제1의 무대, 고대 서아시아와 지중해. 고대 서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자원지대로, 그 주변의 이란 고원 지중해 아라비아 반도를 교통지대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원지대는 면적이 좁고 주변에서 발응하는 제국에 잇따라 정복당해 독립성을 갖기 어려웠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과 이집트인들은 이슬람 제국의 지배하에 아랍인이 되었다. 반면 교통지대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이란족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을 필두로 기원전 1세기에는 라틴족의 로마 제국이, 7세기에는 아랍족이 세운 이슬람 제국이 등장했다. 제2의 무대, 중앙아시아의 대초원과 중국 인도. 그 다음 시기에 중요한 교통지대로 부상한 곳은 중앙아시아의 대초원이다. 서쪽의 헝가리 평원에서부터 러시아 남부초원, 카자흐 초원, 몽골 고원, 만주 평원 등 동서로 8,000km에 이르는 대초원이 펼쳐진 이곳은 기원전 6세기 스키타인의 기마 기술이 보급된 이래 기마 유목민이 활약했던 지역이다. 대초원은 남쪽에는 몽골 고원과 맞닿은 중국, 거대한 사막 사이에 위치한 서아시아, 이슬람 세계, 아프가니스탄에서 카이바르 고개를 넘으면 진출할 수 있는 인도 등의 자원지대가 있으며 북쪽에는 러시아의 넓은 산림지대가 있다. 자원지대인 중국과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영토가 넓어 혼혈화와 지역 분리 등의 전략으로 농경사회의 독자성을 유지했다. 여기서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사이에 식량 쟁탈전이 계속 일어났다. 몽골과 중국 간의 전쟁이 그 예다. 기원전 5세기에 시작된 중국의 전국시대 이후 흥망의 역사가 펼쳐졌다. 만리장성은 그 규모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에서 반복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전투를 상징한다. 자원지대인 중국과 인도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기에게 맞는 체제를 고안하여 농경사회로서 일체성을 유지했다. 언어적 통일은 이루지 못해 유럽 기준으로 보면 민족이라 할 수 없지만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들을 빼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인도민족과 한족은 복합적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10대 민족에 넣었다. 교통지대를 지배한 민족으로는 몽골 고원에 정착하여 중국과 식량 쟁탈전을 반복하다 13, 14세기 유라시아 대륙에 제국을 세운 몽골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몽골 고원에서 활약한 후 중앙아시아의 교역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실크로드를 지배하고
나아가 아랍 쪽의 이슬람 제국을 지배한 투르크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청제국을 세운 만주족을 들 수 있다. 제3의 무대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과 신대륙.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세계를 육지가 아닌 바다를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유럽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갔다. 유럽인들은 대서양에서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잇는 교통지대를 만들었다. 신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면서 인공적 자원지대를 확보했다. 유럽인은 자본주의 경제와 국민국가 체제를 통해 활동 무대를 유라시아에서 세계로 확대했다. 이 시기에는 민족 대신 국가가 세계사 흐름을 주도했다.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앵글로색슨과 독일 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게르만족으로 묶을 수 있다. 또 이 역사 무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형성에 기여한 상업민족인 유대민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역사 무대를 바탕으로 10대 민족을 선정했다. 3장 역사의 기초를 닦은 세 민족 제1의 무대 이란족, 라틴족, 아랍족. 이슬람화된 자원지대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고원, 아라비아 반도 지중해. 문명 탄생 시기에 자원을 생산했던 지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였다. 이집트가 풍요로웠지만 동서가 사막으로 둘러싸인 지세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농업지역으로서 중요했다. 근데 남부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던 메소포타미아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넓지 않았다. 이집트의 농업지역 면적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원지대의 규모 자체가 작았다. 서아시아 역사가 유목민족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변의 교통지대로는 동쪽의 이란 고원과 남서쪽의 아라비아 반도가 있다. 두 곳 모두 대부분 사막과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목민이 생활하던 곳이었다. 건조의 바다 지중해 역시 주로 이집트의 곡물 생산을 의존해야 했던 교통지대였다. 이곳에서 상업민족인 페니키아인과 후발주자인 그리스인 사이에 패권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라진 이집트인과 수메르인. 이집트가 자원지대가 된 것은 사막을 가로질러 흐르는 나일강 때문이었다. 범람하는 나일강 덕에 강 유역에 비옥한 농경지가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지배 아래에서 홍수에 떠밀려온 부식도를 경작하며 생활했다. 나일강이 접해 있는 비옥한 땅을 케메트라 부른 반면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을 데슈레트라고 불렀다.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해 지중해로 흘러나가는 나일강은 그들의 교통로였다.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말했듯 이집트인에게 나일강은 농업에 필요한 광기용수를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였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보다 관계 농업을 하기에 더 용이했다. 하지만 그만큼 나일강의 홍수 시기를 예측해야 했다. 자연을 관찰하여 동쪽 하늘에 시리우스 성이 나타나는 특정 시기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내고 태양력을 만들었다. 나일강의 홍수는 에티오피아에 오랜 장마를 가져다주는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생김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났다. 이집트인이라는 호칭은 그리스인들이 붙인 이름이다. 호칭을 외부 사람들이 붙인다는 점이 농경민족의 특징이다. 곡창지대인 이집트는 교통지대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슬람 제국에 지배당했고 마지막에는 아랍 쪽에 흡수되어 아랍어로 미스르라 불리게 되었다. 군사도시라는 의미이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농업사회를 개척한 수메르인들은
우르, 우르크 등 20개의 도시국가를 건설하여 부족한 물을 둘러싸고 항쟁을 반복했다. 스스로를 검은 머리라 부르며 그들의 땅을 왕의 땅이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다. 수메르라는 명칭 역시 북쪽에서 침입한游牧민족 아카드인이 붙인 이름이다. 기원전 2300년경 아카드의 사르곤 1세가 수메르를 정복했다. 그 후 수메르인들은 잠시 독립하여 우르 제3왕조를 세웠지만 약 100년밖에 못 갔고 이란고원에서 내려온 유목민에게 흡수되었다. 이처럼 고대 자원지대였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농경민족은 교통지대에서 활동한 유목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결국 아랍 쪽에 흡수되었다. 세계사의 제1무대는 자원지대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곡물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뒤에 나올 나머지 무대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았다. 패권을 장악한 이란족, 라틴족, 아랍족,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주변 교통지대의 유목민족과 상황민족은 이란고원 지중해 아라비아 반도에서 연이어 대제국을 건설했다. 메소포타미아 동쪽에는 사막과 황무지가 80%를 차지하는 이란고원이 있는데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하여 대제국을 세운 민족이 이란 페르시아족이다. 이란족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건설하여 1000년 동안 서아시아를 지배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까지 3대 문명을 통합하여 세계사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이후 동방원정을 통해 아케메네스 왕조를 정복한 게 알렉산더 왕이다. 알렉산드로스 3세다. 알렉산드로스 3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기를 염원했지만 말라리아로 죽는다. 그 후 지중해에서는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집트의 자원지대를 지배하기 위해 지중해의 라틴족은 상업 민족인 그리스인과 손을 잡았다. 포에니 전쟁에서 거대한 페니키아인들을 쓰러뜨리고 기원전 27년에 마침내 로마 제국을 건설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지역을 통합했을 뿐 아니라 갈리아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7세기가 되어 비잔티움 제국, 로마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으로 힘이 약해지자 그 틈을 타고 아라비아 반도의 셈계 민족 아랍족이 대두한다.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 교단으로 결집한 그들은 대규모 정복운동으로 제1의 무대를 재편 통합함으로써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다. 1. 이란족, 서아시아를 지배하고 세계사의 기초를 다진 민족. 3대 문명을 통합한 아케메네스 왕조. 인도 유럽어족의 이란, 페르시아족은 전투용 마차를 이용해 주변을 정복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등 여러 문명을 통합하여 기원전 6세기부터 200년 동안 이어지는 세계 최초의 본격적 대제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건설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곡창지대를 지배했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고원에서 지중해에 걸친 넓은 영역을 20개의 주 사트라페 이하로 나눴고 왕의 부족과 대대로 내려온 가신의 부족 구성원을 사트라프, 총독으로 칭하고 각 주에 파견했다. 그들은 조로아스터교의 광명신 아우라 마즈다의 대리인을 자청했던 페르시아 왕의 권위를 내세워 정복지를 지배했다. 문명화가 늦었던 이란고원에서 온 페르시아인들은 스스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란고원 남쪽에 있는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궁전을 세우고 의식을 거행하면서 왕을 신격화했다.
페르시아 제국은 최초로 통화를 규정한 제국이다. 각지에서 세금으로 거둔 은을 은화로 주조하여 전국에 유통했다. 움직이는 돈인 통화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구였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계층은 여러 민족을 지배했다. 페르시아 제국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믿고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구하다 여러 민족의 반발 때문에 몰락한 상업민족 아시리아의 실패를 교훈삼아 각 지방 부족의 권익과 종교를 인정하며 유연한 지배 정책을 펼쳤다. 1. 시리아 사막의 상인 아람족의 말을 공용어로 삼는다. 2.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 수사와 소아시아,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의 경제 중심지 사르디스를 연결하는 왕의 길을 비롯한 대규모 도로망을 건설한다. 3. 역전제를 실시한다. 4. 동전을 통화로 삼는다. 이렇게 이란족은 긴 세월 동안 상업민족으로 쌓아올린 노하우를 활용하여 200년간 상업제국으로 존속한다. 문명 탄생 이후 5000년간의 역사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성립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페르시아 제국은 문자, 달력, 도량형, 법률, 정치제도 등을 통일하여 현재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지중해 등 여러 지역의 토대를 쌓아 올렸다. 아케메네스 왕조가 쇠락해에 갈 때 일격을 가한 것은 알렉산더 3세가 결행한 동방원정이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0년 유목민족의 기마전술과 그리스에서 발달한 중장보병의 집단 전법을 융합해 아케메네스 왕조를 무너뜨렸다. 20대의 젊은 나이로 대제국을 무너뜨린 것이다. 재건된 제국 사산 왕조 페르시아. 알렉산더가 폭음과 말라리아로 죽자 서아시아와 지중해는 혼란에 빠졌다. 이때 이란계 유목민 부족이 이 지방을 점령하고 기원전 247년 서아시아의 파르티아를 건설한다. 파르티아는 건국자의 이름을 따 아르사케스 왕조라고도 부른다. 서아시아를 여행했던 한나라의 장관은 아르사케스를 중국어로 음자하여 안식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파르티아 귀족과 유력한 농경민족이 연합해 옛 페르시아 제국의 재건을 목적으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한다.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세웠다. 사산이라는 명칭은 파르티아 붕괴기의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을 지낸 인물의 이름이다. 그는 사산 왕조를 건국한 아르타시르 1세의 조부이다. 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이용하여 제2의 페르시아 제국이라 불리는 제국을 건설한다. 당시 로마 제국은 50년간 황제가 26명이나 바뀔 정도로 대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산 왕조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지중해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제국이 되었다. 이란족은 조로아스터교를 이용해 아케메네스 왕조와 사산 왕조라는 두 개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1000년 동안 넓은 영역을 지배했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아시아, 지중해,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주었다. 기마 기술을 체계화한 스키타이인. 이란족은 유라시아 역사의 토대를 쌓아 올린 민족이었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스키타이인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을 일제 군사 세력으로 성장하게 한 고삐, 말 위에서 활쏘기를 가능하게 한 당공, 기마 군단 등을 최초로 만든 이란계 민족이다. 스키타이인은 기마 기술 및 전법을 적용하여 기마 군단을 만들었고 중앙아시아의 대초원에 살던 유목민들에게 기마 군단을 활용한 정복 사업을 전파했다.
정복 사업이란 영토 정복 후 전리품을 얻고 피지배층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기원전 6세기경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러시아 남부에서 대규모 군사 세력으로 성장한 스키타인을 견제하기 위해 대군을 보냈으나 패했다. 이에 다리우스는 에게해에서 극해로 가는 해협 쪽에서 스키타인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곳은 그리스인이 극해 주변에 곡물을 얻기 위해 개발한 곳이었다. 이를 계기로 그리스 도시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다. 말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 도구는 말을 원하는 방향대로 달리게 하는 고삐다. 생활과 밀착된 기술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법이다. 실크로드를 개척한 소그드 상인, 유라시아 사막지대를 동서로 잇는 교역로 실크로드를 개척한 민족 역시 이란계 소그드인이었다. 실크로드는 세계의 지붕이라는 파미르 고원 기슭계 오아시스 지대와 소그드 지방에서 인도, 서아시아, 동아시아 등 사방으로 이어지는 교역로였다. 그 중심에 있는 소그드 지방은 과거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속주였으며 소그드 인도 이란계 민족이었다. 소그드 사람들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이용하여 소그드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동방 유목민족에게 전달되어 훗날 튀르크계의 위구르 문자와 몽골 문자 등이 형성되게 했다.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신의 대리인을 자청한 왕이 독재를 펼쳤다. 사산 왕조의 완고함과 보수성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조로아스터교를 바탕으로 불교, 기독교를 융합하여 만든 마니교를 탄압한 사건이다. 마니교의 청시자 마니는 체포되어 276년 죽는다. 상인들은 압제 정치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사산 왕조는 상업 제국의 색채를 잃었다. 동서교역이 정체되고 군사 독재가 심하니 여러 민족의 불만이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서 알라 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이슬람이 관심을 끌었다. 사산 왕조는 642년에 니아반드 전투에서 패배하여 멸망했다. 그 직후 서아시아에서는 이슬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던 이란족은 아랍 문자를 쓰지 않고 페르시아 문자와 페르시아력을 사용했다. 페르시아 문자 미술 공예는 섬세하다. 페르시아 융단은 화려하며 감탄이 나온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교의 반주리파인 시아파의 지도자 호메이니가 이끈 이란 혁명 이후 시아파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 라틴족,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유럽 세계의 토대를 마련한 민족, 지중해와 페니키아인, 세계사를 보면 각 시대에 힘이 셌던 민족의 주장이 역사를 좌우하여 객관적 역사인식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고대사 중에서도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역사가 대표적이다. 19세기 유럽인들은 유럽 문명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쳐졌다고 보고 그리스 역사를 세계사의 원류로 여겼다. 지중해의 연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같은 농업지역에 경제적으로 종속됐다. 그럼에도 이 지역을 오리엔트로 분리하여 역사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도에서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아 섬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선으로 이어보면 개발된 동지중해와 미개발된 서지중해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동지중해는 서아시아와 동일한 세계였다. 동지중해의 상업을 지배한 민족은 레바논 삼나무라는 레바논 지방의 페니키아인이었다. 건조지대에서는 거목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에서 건물을 지을 때 레바논 삼나무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아케메네스 왕조도 페니키아인을 이용하여 동지중해 상업을 지배했다. 페니키아인들은 고대의 종합상사였던 것이다. 지중해 중앙부에 있는 여러 섬을 잇는 지중해 횡단 항로를 개발한 사람들도 페니키아인이었다. 페니키아인은 서지중해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시칠리아 해협을 주목했다. 동서로 나뉜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에는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 사이에 위치한 메시나 해협, 그리고 시칠리아 섬과 튀니지 사이에 위치한 시칠리아 해협이 있었지만 메시나 해협은 조수의 흐름이 빨라 좋지 않았다. 시칠리아 해협이 유일한 항로였다. 페니키아인은 그곳에 식민도시 카르타고를 건설해 다른 상인의 배는 통과시키지 않고 서지중해를 독점으로 지배했다. 다시 말해 지중해는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상업민족 페니키아인의 패권 아래에 있었다. 그리스인의 상업패권. 페니키아인의 상업패권에 도전한 사람들이 에게의 그리스인들이다. 그리스의 상인이 성장한 배경에는 첫째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정복,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라틴족의 도시국가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이라는 사건이 존재한다. 그리스 상인들은 이러한 정치 상황을 이용하여 지중해 상업패권을 차지했다. 세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유럽은 라틴족과 게르만족, 슬라브족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라틴족은 본거지인 이탈리아와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로마인들이 이주한 이베리아 반도 및 갈리아에 주로 거주했다. 그들이 사용했던 로마 제국의 공용어 라틴어는 유럽 공통의 고전어가 되었다. 러시아, 폴란드, 체코, 발칸 반도에는 슬라브어를 쓰는 슬라브족이 거주했다. 러시아 서부에서 폴란드, 벨라루스를 거쳐 동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슬라브는 말, 언어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인이 발칸 반도 북쪽에서 만난 슬라브인에게 어떤 말을 쓰는지 질문했는데 그들이 슬라브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러시아어로 슬로보는 말을 뜻하는 단어다. 이미 약하고 외모가 아름답다고 알려진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제국,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노예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슬레이브도 여기서 파생되었다.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제국의 기릴로스와 메토디우스 형제의 포교 활동으로 그리스 문자를 변형한 기릴 문자와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장, 복합적인 세계를 이룬 거대한 농경 민족 제2의 무대 인도 민족 한족. 타민족과의 동화와 융합으로 유지되어 온 농경사회.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몽골 고원과 중국. 세계사의 제2의 무대는 유러시아 한가운데 펼쳐진 광활한 영역이다.
중앙아시아의 대초원과 실크로드가 이어지는 남쪽의 사막이 교통지대에 해당하며 인도 남부 지역과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곡창지대가 자원지대이다. 제2의 무대에서는 다른 내용이 많다. 이 장에서는 먼저 자원지대에 거주했던 2대 농경민족인 인도민족과 한족을 다루겠다. 다음 장에서는 교통지대에서 활동한 3대 유목민족을 알아보겠다. 기원전 6세기에 우크라이나 지방의 스키타인이 개발한 꽃비와 같은 마구와 말 위에서의 활쏘기를 가능하게 했던 당궁이 보급되면서 유라시아 대초원의 유목민족은 기마민족으로 성장했다. 튀르크족, 몽골족 등의 기마 유목민은 대초원과 중국, 인도, 서아시아 등의 농경지역, 러시아의 산림지대를 연결시켰다. 유목민족은 농경민족의 곡물 생산을 의존했다. 충돌의 무대가 된 곳이 몽골고원과 황허강 중류였다. 이 지역 사이에는 진로를 방해하는 자연재앙이 없어 몽골고원에서 황허강 유역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 중국의 왕조는 장성을 쌓으면서까지 남하를 저지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유라시아의 농경지대는 거대한 산과 사막에 의해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슬람화된 좁은 서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으로 유라시아와 구분되는 인도, 티벳고원으로 인도와 나뉘고 몽골고원에 접해 있는 중국. 이 중에서 농경지대가 좁은 서아시아에서는 유목화가 이루어졌다. 인도는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 서쪽의 타르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 동쪽의 티베트 고원으로 막혀 있어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카이바르 고개를 넘어 파키스탄에 이르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독립성이 지켜졌다. 중국의 경우 유목민족이 몽골고원에서 침입해온 결과 유목민계 왕조가 많이 세워져 농경민과 유목민의 혈통이 섞였다. 중국 사회가 군사화된 것은 타민족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이다. 5. 한족.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독자적 체제로 통합한 민족. 한자를 다루는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 나라 전체에서 한자를 공통으로 쓰는 모습을 보고 중국이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회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중국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표의 문자인 한자는 일본, 한국, 베트남 등 여러 지역에 보급되어 국제 문자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자를 쓸 줄 안다고 해서 한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 관료제도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에서는 한자를 다루는 관료와 지식인이 특권층 신분을 얻었다. 한자는 현재 알려져 있는 글자 수만 5만 자가 넘을 만큼 방대하다. 유력한 종족이 경쟁하는 사회였던 중국에서는 세계를 종족이 공존하는 천하라고 보았다. 원래 주나라는 지배 부족에게 각 경지를 이리 많은 분권제도를 통해 다스렸다. 힘이 강한 부족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지방이 개발되면서 스스로를 왕조라고 칭하며 일어나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춘추전국 시대라고 불리는 550년 동안 이런 부족들의 싸움이 이어졌다. 그러던 와중 천명을 받은 천자인 황제가 천하를 다스린다는 천명사상이 대두되었다. 그들은 북극 성쪽에 있는 궁궐 자미원에 자연과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신인 천재가 기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천재가 덕이 높은 인간을 자기 대리인으로 선택해 지배하게 한다는 사상이 천명사상이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하여 나온 것이 왕조의 교체를 합리화하는 역성혁명 사상이다. 4세기 이후 몽골 고원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의 힘이 강해지자 유목민도 한족에 융화되면 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등장했다. 송해 시대에는 몽골 고원에서 활동하는 유목민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송은 몽골인이 세운 요나라와 형제관계를 맺는다는 맹약을 체결하고 돈으로 평화를 샀다. 이하 만주족이 세운 금의 수도를 뺏기고 도읍을 강남의 이만으로 옮긴 뒤 남송으로 유지했다. 그들은 금을 주군으로 남송을 신하로 규정하는 조약을 맺어 명맥을 이어나갔다. 이것은 기존의 중화와 이적의 관계가 뒤바뀐 사건으로 한족에게는 이 사건이 충격이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 존왕 양이를 주장한 주자학이다. 그것은 천명을 받은 송해 황제만이 진정한 황제라는 것이다. 주자학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계통으로 유목민과 한족의 관계가 뒤바뀐 상황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지키려는 성격이 강했다. 주자학은 명과 조선의 중심 학문이 되었고 일본의 에도 막부는 이를 관학으로 삼기도 했다. 천명, 천하, 천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은 동아시아에서 여러 형태로 바뀌며 이어졌고 지금은 동아시아의 정치 문제, 민족 문제를 연구할 때 키워드가 되었다. 5장 드넓은 초원의 제국을 건설한 세 유목민족, 몽골족, 뒤르크족, 만주족. 대제국을 건설한 민족이 몽골 고원에서 나온 이유.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는 많은 유목민이 거주하는데 특히 몽골 고원은 황허강 유역의 농경지에 진출해 곡식을 수탈하기에 유리한 곳이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중심지였다. 기마기술이 발달하여 유목민의 기동성이 좋아지고 중앙아시아의 상업도 번성하자 동서로 8,000km나 이어지는 드넓은 초원의 이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유라시아의 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말을 타면 중앙아시아의 대초원도 단시간에 횡단할 수 있었다. 6. 몽골족, 유라시아를 동일하고 대규모 교역망을 구축한 민족. 몽골로이드는 아시아인의 대명사. 몽골인이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몽골로이드를 말한다. 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육지에 몽골로이드가 거주한다. 몽골 고원은 건조한 기후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라비아 반도와 비슷하다. 겨울이 되면 이곳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 혹독한 환경과 그에 따른 식량 부족은 몽골족이 중국으로 진출한 원인이다. 몽골 제국시대 정보 수집을 위해 몽골 고원을 방문한 유럽 선교사는 세계를 제패한 민족의 생활이라 생각하기 힘들다며 그들의 검소함에 감상을 남긴 적도 있다. 만리장성도 무력화시킨 흉노. 몽골 고원에서 가장 먼저 나온 기마 민족은 흉노다. 기원전 3세기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선호의 자리를 차지한 목돌은 진제국의 빼앗긴 지역을 회복하고 뒤르크게 유목민족인 월지를 서쪽으로 쫓아 대제국을 만들었다. 흉노가 강해진 이유는 시황제가 실시한
만리장성 보수 작업에 있다. 황허강 중류에서 생산되는 곡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몽골 쪽에 대항하여 진이 견고한 방어를 갖추자 그들은 침입을 담념하기는커녕 연합하여 곡물 수탈에 나섰다. 유목민족에게 침략과 정복은 생존을 위한 당연한 행위였다. 몽골인의 여러 부족은 강력한 왕권 아래 결집하여 왕의 직속 기마 군단을 조직했다. 큰 군단을 결집하면 가축이 집중되므로 볼이 부족해지고 농경민에게서 더 많은 곡물을 뺏을 수밖에 없게 된다. 진이 멸망하고 항우와 유방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하는 사이 흉노의 힘은 커졌다. 한제국이 세워지기 몇 년 전 묵돌선우는 백등산에서 7일 동안 유방의 군대를 포위하여 몰아붙였다. 그때 유방은 사절을 보내 황제의 딸인 공주를 선우의 아내로 보내고 매년 비단을 바치겠다는 조약을 맺었다. 흉노가 우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것을 타개하려고 흉노와 전쟁을 조직한 인물이 무제였다. 장관을 사자로 보내 흉노 때문에 서쪽으로 쫓겨난 대월지에 공동전선을 제안했다. 무제는 경제력을 갖추고 제국의 총력을 결집하여 전쟁을 벌였지만 흉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한제국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병사와 식량을 준비해야 했고 유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농민들이 전쟁으로 부담을 지게 되면서 한제국은 망해갔다. 이를 이용하여 호족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위오쪽으로 내전을 벌인 삼국시대다. 한제국 시대부터 계속된 내전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인구가 감소했다. 흉노 역시 한제국의 공작으로 고비사막 북쪽의 북흉노와 남쪽의 남흉노로 분열되었다. 남흉노와 한해 합동작전에 의해 북흉노가 쫓겨나면서 고대 유목민과 농경민의 대규모 전쟁은 종지부를 찍는다. 흉노와 한제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은 스키타인의 기마 기술을 전수받은 몽골족의 기마 군단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라 할 수 있다. 18세기 학자 조제프 드 기네는 몽골 초원에서 쫓겨난 북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게르만족의 이동을 초래한 훈족이 되었다고 추정했다. 당을 건국한 몽골계 선비족. 흉노가 쇠퇴한 뒤 몽골 고원에서 힘이 커진 민족은 만주와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몽골계 유목민 선비족이었다. 시베리아 남부에서 티르크계 민족 돌고리 남아자 선비족은 남쪽에 있는 중국 지역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역시 미래는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불확실하다. 선비족이 남아한 시기에 황허강 중류는 혼란 상태였다. 주변의 유목민 오호가 서진에서 일어난 내분을 이용해 소국을 건설하고 싸웠다. 오호 16국 시대. 와중에 세력을 키운 선비족의 탁발부족이 오호 16국을 통합하고 부귀를 건국한다. 부귀의 제6대 황제 효문제는 적극적으로 한족의 동화에 갔다. 한족의 유력 고족과 혼인을 맺어 중국의 농업사회에 뿌리내리고자 했다. 수도를 낙양으로 옮겼고 선별을 버리고 한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 이 양동에는 언어가 서로 다른 유목민의 언어를 통일하고 한족의 유력자와 연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유목민의 본집 복장도
한족의 복장으로 바꾸었다. 보이는 군사력을 앞세워 각지의 부족에게서 토지를 빼앗아 국가가 다시 분배하는 균전제를 확립했다. 그러나 한족 동화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일부는 반감을 갖게 되고 분열되었다.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계승하기 원했던 파가 승리했지만 한족을 수용하는 정책은 유지되었다. 대립 끝에 선비족 중 황후의 일족이 왕위를 빼앗아 수를 세웠고 양쯔강 남쪽의 6 왕조인 남조를 무너뜨리며 국토를 통일했다. 수는 양쯔강 이남의 곡물을 재배하려고 대운하를 건설했지만 유능한 한족이 필요했다.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했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농민의 반란으로 무너진다. 그때 같은 탁발부족의 반란군이었던 이영과 그의 아들 이세민이 세운 나라가 당이다. 중국 역사상 대표적 농경 제국인 당제국은 몽골계 선비족이 세운 왕조였다. 당은 몽골 고원에서 패권을 쥐던 뒤르크계 동돌궐을 쓰러뜨리고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되 유목민들까지 함께 다스렸다. 그들은 황제를 천가한이라 칭했다. 중국 지역에서 몽골 고원까지 이르는 지역을 지배했다. 수당을 한족의 왕조라 보는 역사서도 있다. 이들을 몽골계 선비족의 왕조라고 하면 진한 이후 세워진 통일 왕조 중에 수, 당, 원, 청이, 유목민계 왕조로 분류되고 한족의 왕조는 송과 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대 왕조 대부분이 유목민계 왕조가 되는 것이다. 흉노와 선비족에 이어 존재감을 드러낸 민족은 몽골계 거란족, 기타이족이었다. 거란족은 원래 몽골 고원과 만주 경계에 있는 싱안링 산맥의 동사면에 살았던 민족이다. 이들이 건설한 나라는 요나라이다. 몽골족이 세 번째로 세운 제국이다. 홍콩에는 KCP 패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이름에 들어가는 KCA는 거란족을 가리킨 옛 단어 기타이에서 나왔다. 원나라 시대 때 중국 지역을 방문한 마르코폴로가 중국 북쪽의 지방을 기타이로 남쪽 지방을 만주로 소개한 데서 유래했다. 후에 기타이는 중국의 옛 영어 명인 KCA가 되었다. 참고로 만지는 야만인이란 뜻으로 원이 과거 남성 주민을 차별할 때 썼던 말이다. 말을 타고 조언을 노비는 유목민의 눈에는 농민이 야만인으로 보였다. 몽골 고원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에 수도를 둔 송은 군사적으로는 요에 대항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 송은 요와 형제 관계를 맺어 매년 비단 20만 피를 냈다. 거란족은 고비사막 북쪽 초원에 도시를 건설하고 실크로드 상인들과 상업활동을 했다. 요의 수도의 실크로드에서 활약했던 위그르 상인의 거리주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상업을 중시하는 몽골 쪽의 새로운 움직임은 징기스칸의 시대에 몽골 제국이 단기간에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했다. 요는 만주족의 금에 무너졌지만 남은 세력은 교역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의 서요, 까라키타이를 세웠다. 그 땅에서 거란족은 무슬림 상인과 상업활동을 펼쳤다. 그로 인해 몽골 고원의 민족들과
이슬람 상인의 관계가 단단해졌다. 징기스칸이 유라시아의 제국을 건설한 이후 몽골 고원은 대초원의 유목민이 쉽게 농경지대에 침탈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몽골 고원에서 황허강 유역으로 가는 길은 원래 식량을 수탈하기 쉬운 경로였다. 12세기 초 몽골 고원이 금의 지배하에 놓이자 만주족은 여러 정책을 펼쳐 몽골 쪽을 서로 대립하게 한다. 이때 몽골을 통일한 이가 태무진이다. 징기스칸은 금의 군자를 흉내내어 삼진법으로 십진법으로 유목 부족을 재편했다. 징기스칸은 요가 먼저 진출한 중앙아시아의 상업에 주목했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로를 지배하고 상인을 보호하는 대신 세금을 징수했다. 서유를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하여 실크로드의 중심지 소그드 지방을 지배하던 뒤르크계 호라즘 왕조의 세력권을 나누자고 했다. 하지만 사절로 파견된 무슬림 상인단이 살해되면서 관계가 악화된다. 징기스칸이 20만 군사를 이끌고 실크로드 주요 도시를 점령한 끝에 호라즘 왕조도 무너진다. 초원의 영웅이 매장된 곳은 어딘가. 1227년 징기스칸은 낙마로 상처가 나서 서하를 공격하는 진중에서 사망한다. 유목민이 말에서 떨어지는 일은 드물었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의 죽음은 비밀에 붙여졌다. 시신을 몽골 고원으로 운반하던 위수병은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한다. 거점 지역인 캐롤란 강에 돌아와서야 죽음을 공포했다. 캐롤란 강의 원료인 부르한산의 시신을 매장했다. 동방견문록을 보면 매장지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1000필의 말을 동원해 그 부근의 땅을 다졌다고 한다. 옛 궁전에 그를 기리는 사당 게르가 설치되었고 징기스칸에게 제를 올리는 행사가 열렸다. 몽골 쪽은 땅에 깊은 구멍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고 묘포는 만들지 않아 징기스칸 무덤은 아무도 모른다. 급속도로 성장한 몽골 제국의 실정을 파헤치려고 유럽에서 파견한 수도사들은 사흘간 단식을 해도 태연하게 생활하는 몽골인들의 모습에 놀랐다고 한다.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유라시아 동서를 잇는 교역로는 사막길인 실크로드에서 유목민들이 이전부터 주로 이용했던 스텝지대의 초원길로 바뀌었다. 그들의 교역로를 관리하기 위해 역전제를 준비했고 숲길로마다 역참과 경비소를 세웠다. 몽골 제국의 상업은 무슬림 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은이 국제통화로 사용되었다. 몽골 고원이 이슬람 경제권에 편입된 것이다. 몽골 제국의 정복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1234년 중국 북부를 지배하던 금 정복. 2. 1240년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공국 정복. 3. 1241년 폴란드 침공. 발슈타트 전투에서 폴란드 독일 연합군 격파. 4. 1258년 바그다드 정복. 아바스 왕조 정복. 5. 1273년 고려 정복. 6. 1274년 1281년 일본 원정 시도. 7. 1279년 중국 남부의 남송 정복. 기마 군단을 활용한 여러 차례의 군사 정복으로 몽골군은 유라시아 전체에 걸쳐 대제국을 수립하고 대부분을 부족연합 형태로 지배했다.
서쪽을 향해 동진하던 돌진하던 몽골군을 저지한 나라가 있었다. 시리아와 이집트에 건설된 뒤르크계 맘루크 왕조였다. 뒤르크군은 1260년에 시리아를 침공한 몽골군을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격파했다. 몽골 제국은 1. 몽골공과 중국, 대원 울루스 2. 중앙아시아 상업로와 초원, 자카타익 한국 3. 러시아 킵차크 한국 4. 서아시아의 이슬람 세계 일한국 등으로 분열되었다. 때도 베이징에 있는 대칸이 이 나라를 통솔했다. 참고로 울루스는 몽골어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의미이다. 후레이는 몽골군의 함성 소리였다.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 쪽의 흔적은 우리의 말 중에 남아있다. 이슬람 세력과 십자군 전쟁을 치른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 세계 뒤에서 세력을 확장한 몽골 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었다. 그런 기대를 깨뜨린 사건이 1241년 폴란드 서부 발슈타트에서 몽골군과 폴란드 독일 연합군이 싸운 전투였다. 전투에서 압승한 몽골군이 연합군의 시신으로 산을 쌓는 모습을 보고 유럽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명계보다 더 아래 있는 나락의 세계를 통치하는 신 타르타루스처럼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몽골 쪽을 타르타르인이라 불렀다. 프랑스 요리의 타르타르 소스는 이 말에서 유래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운동회에서 외치는 후레이는 몽골군의 함성이었다고 한다. 몽골 제국의 최고 전성기는 5대 대칸 구빌라이 칸의 시대다. 형 몽케칸이 죽자 지지파만 모아놓고 구릴 따위를 열어 대칸의 자리에 앉았다. 구빌라이 칸은 과거 선비족이 땅을 건설했을 때처럼 중국 지역을 수입원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한족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농경 문명을 멸시하며 무슬림 상인과 교류했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유학자를 끌어내렸다. 상업을 중시한 구빌라이 칸은 유통 쪽에서 세금을 거둘 생각이었다. 국고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소금세 수입을 중시했고 은전을 폐지하고 지폐로 통일하여 유통과 금융 분야를 통제했다. 원은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한 제국이다. 또 구빌라이 칸은 백성을 4개 신분으로 나눴는데 몽골인과 생목인 이 요직을 독점하도록 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과 남인을 억압했다. 그렇게 한족 농민의 불만이 쌓여갔고 그들은 몽골족 지배층을 타도하고 세상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골기에 홍건적 난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몽골족은 북원으로 밀려난다. 뒤르크족, 몽골 고원에서 지중해까지 지배한 민족, 유라시아 전체로 진출한 뒤르크. 몽골족은 중국의 대곡장지대와 인접한 몽골 고원에 머무르며 유목민족으로 성장했지만 중앙아시아와의 상업을 중시한 뒤르크족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진출해 오스만 제국을 건설했다. 그 과정에서 뒤르크족은 중앙아시아, 북인도, 서아시아, 러시아, 지중해 등 전역으로 진출했다. 유라시아 역사의 슈퍼스타이다. 현재 뒤르크족은 중국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신장 웨이월 자치구와 서투르키스탄, 서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이슬람 세계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동지중해 발칸반도, 북아프리카에도 영향을 준다. 몽골 고원의 최초의 제국을 세운 돌궐,
튀르크 민족의 원주지는 남시베리아의 예니세이강 상류다.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이들을 튀르크를 한자로 음역한 명칭인 정령으로 지칭한다. 튀르크족은 한랭 기후 때문에 남하하여 과거 흉노 제국을 능가하는 규모의 제국을 수립했다. 이것이 돌골 제국이다. 돌골 역시 튀르크를 음역한 국명이다. 돌골에 통합된 여러 부족이 공통적으로 썼던 언어는 소그드인의 소그드어였다. 튀르크족이 몽골 고원을 지배하게 되자 몽골계 선비족이 남하하여 만리장성 남쪽 다퉁 분지에 부기를 세웠다. 돌골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다. 부기가 조달한 중국의 물품을 실크로드 상인에게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족에서 화베이 지방의 부기로, 거기서 몽골 고원의 돌골로, 그리고 실크로드의 소그드 상인순으로 유통된 것이다. 돌골이 고구려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 수제국의 이강 공작으로 583년 돌골은 동서로 분열되었다. 그중 힘있는 동돌골의 수장이 몽골 제국에서 왕호를 이어받아 자신을 카간 왕이라 칭하며 세력을 이어가려 했으나 여러 부족이 질서 없이 모여들어 이루어진 돌골은 50년간 당에 복속된다. 이후 일시적으로 부흥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쇠퇴했다. 744년 몽골 고원에서는 돌골 대신 새로운 중앙아시아의 튀르크계 민족이 지배권을 확대한다. 동돌골을 멸망시키고 위구르 제국을 세운 위구르족이다. 위구르라는 명칭은 카간이 튀르크어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나는 주군이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위구르가 몽골 고원에서 세력을 확장할 때 당에서는 농민을 병사로 쓰는 부병제가 무너져 국경의 방비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튀르크계 유목민을 고용했다. 그런 과정에서 유목민 용병 군단을 지휘하는 절도사의 힘이 커졌고 유력한 절도사인 안녹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안사의 난을 일으켰다. 안녹산은 튀르크인과 소그드 상인의 혼혈이었다. 몽골계 선비족이 지배했던 당은 자신들만의 힘만으로는 이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다. 그들은 튀르크족의 절도사를 회유하고 위구르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8년간의 혼란을 잠재웠다. 이것은 당의 지배권이 선비족에서 튀르크족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당의 정치는 이후 150년 동안이나 튀르크족의 절도사에 의해 움직였다. 960년에 송을 건국한 절도사 조광년도 튀르크계 인물이었다. 위구르 역시 반란 진압에 힘을 써준 덕분에 정치에 개입하는 등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위구르는 소그드 상인과 교류하며 동서무역에 진출하여 당의 생산품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실크로드 상인과 점차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조로아스터교, 불교, 이슬람교를 융합한 중앙아시아의 국제 종교인 마니교를 들여오게 된다. 위구르와 키르기스의 이동. 9세기 중반 위구르는 몽골 고원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자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튀르크계 키르기스인이에게 무너진다. 키르기스란 숫자 40을 의미하는 튀르크어에서 나온 말이다. 이들이 40개 부족의 연합체였기 때문이다. 키르기스는 상업 이익을 얻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했다. 실크로드의 소그드 상인과 교류했던 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동했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던 여러 튀르크계 부족도 이동하여 이슬람계 서투르키스탄으로 들어갔다. 840년에 튀르크계 부족들이 연합해 이곳에 세운 나라가 가라한 왕조다. 이 왕조가 튀르크족의 이슬람화와 북인도 진출의 기점이 되었다.
튀르크인들은 강력한 유목민족들이 많은 몽골 고원에서는 안정된 기반을 쌓지 못했지만 상업에 힘을 기울여 몽골 고원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뒤 활동의 중심지를 이슬람으로 옮겼다. 이슬람 세계와 북인도 진출. 까라한 왕조는 실크로드 지배권을 쥐고 있던 이란족의 샤만 왕조를 무너뜨리고 실크로드 중심이 되었다. 튀르크인은 파미르 고원 동서로 펼쳐진 실크로드 주변의 오아시스로 이동하며 투르키스탄을 형성했다. 파미르 고원을 경계로 서쪽의 소그드 지방 일대가 서투르키스탄이며 동쪽의 타림 분지가 동투르키스탄이다. 이로써 중앙아시아에서 동서투르키스탄, 까라한 왕조, 이슬람 상호거드로 이어지는 튀르크족의 교역로가 만들어졌다. 당시 실크로드는 무슬림 상인이 지배했기 때문에 튀르크인들은 점차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개종의 목적이 장사였으므로 규율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까라한 왕조의 군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카이바르 고개를 넘어 인도 서북부를 약탈했다. 13세기에는 인도로 침입한 튀르크족이 머물면서 델리를 중심으로 군사 정권인 노예 왕조를 세우고 인도 지역의 농민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북인도는 점차 튀르크화되었다. 이란 토대로 16세기에 모굴 제국이 건설되었다. 모굴은 몽골이란 뜻이다. 몽골 제국의 재건을 꿈꾸던 티무르 제국의 전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인도로 넘어와 세운 나라였다. 10세기 이슬람 제국인 아바스 왕조의 가난한 농민들은 빈부격차에 불만을 품고 시아파를 중심으로 결집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집트에서는 시아파가 파티마 왕조를 세우고 서아시아에서도 시아파가 바그다드를 지배하며 칼리프를 조종했다. 나라의 체제가 위태로워지자 특권층은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실크로드 상인에게서 튀르크 청년들을 용병 맘루크로 고용하여 군사 노예로 고용하여 칼리프의 근위군 등으로 편입시켰다. 맘루크는 공적을 세우며 군사 노예에서 해방되어 명예를 얻었다. 정세 변화에 편승한 무리가 튀르크족의 일파인 셀주크 부족이었다. 그들은 아라레의 동쪽으로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여 순니파로 개종하며 이슬람 제국으로의 군사 진출을 목표로 연합했다. 셀주크의 지도자 또그릴 베그는 부족을 이끌어 셀주크 왕조를 세우고 1055년 자신이 칼리프의 옹호자임을 선전하며 바그다드에 무혈 입성했다. 그곳에서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얻어 권력을 잡는다. 튀르크족은 술탄의 비호 아래 아랍족에게서 각지의 징세권을 빼앗았다. 즉 아랍족의 나라 아바스 왕조를 튀르크족의 나라 셀주크 왕조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튀르크족, 아랍족, 이란족의 혼혈이 이루어졌다. 튀르크족의 지중해 진출을 막기 위해 파견된 십자군. 이슬람 세계를 지배한 셀주크 왕조가 여세를 몰아 동투르키스탄 산악지대에서 카파도키아와 아나톨리아 반도로 진출하자 그리스인의 비잔티움 제국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아나톨리아 반도는 튀르크화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공화국이 세워지는 토대다. 비잔티움 제국은 방어전에 나섰지만 튀르크족에 패한다. 비잔티움 제국의 왕제는 로마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우르바노 2세는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파견을 호소했다. 왜 비잔티움 제국의 구원이 아니라 예루살렘 탈환을 외친 것인가?
당시 유럽인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 곳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알아도 비잔티움을 몰랐기 때문이다. 십자군은 서아시아를 제패하고 지중해로 진출한 튀르크족에 대한 기독교 사회의 대응책이다. 튀르크족은 시련 없이 이슬람 세계 패권을 주게 되었지만 가축을 재산으로 삼는 유목민족 출신인 이들에게는 장자 상속제가 없어 권력 계승 과정이 어려웠다. 셀주크 왕조는 내분으로 혼란스러웠다. 뒤이어 건국된 아나톨리아의 롬 셀주크 왕조만이 어느 정도 통합을 유지했다. 13세기 말 튀르크계 오스만 부족이 등장해 오스만 제국의 모체가 되는 오스만 왕조를 창건한다. 러시아 제국을 지탱했던 코사크계 유목민, 몽골 제국이 100년도 안 돼 분열된 후 유라시아에는 오스만 제국부터 무굴 제국, 청 제국, 러시아 제국까지 4개의 제국이 세워졌다. 그중 동지중해의 오스만 제국과 인도의 무굴 제국을 세운 민족이 튀르크족이었는데 14세기에 세워진 북쪽의 대국 러시아를 지탱한 이들도 튀르크계의 코사크족이었다. 코사크족은 러시아 지배 시베리아 개척에 앞장섰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코사크는 튀르크어로 자유로운 사람을 뜻하는 단어 카자크에서 유래했다. 몽골 제국이 러시아를 지배할 때 이용했던 민족도 깁차크 초원의 튀르크족 유목민이었다. 몽골 쪽이 지배층이긴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를 지배했던 민족은 튀르크계 부족들이었다. 몽골 쪽보다 튀르크족의 인원수가 더 많았다. 몽골 제국이 붕괴된 후 튀르크족의 자손들은 러시아 제국의 발전을 도왔다. 무굴 제국. 몽골 제국이 망한 뒤 중앙아시아의 차카타이 칸국에서는 이슬람 교도이자 튀르크족인 정복자 티무르가 등장했다. 티무르는 차카타이 칸국의 일족을 아미르 사령관으로 칭하고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걸며 여러 부족을 통합했다.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며 티무르 제국을 세웠다. 티무르는 1405년에 유라시아 동부에서 세력을 이루고 있는 명예 영락제에게 도전해 20만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났고 여러 부족의 반발로 티무르 제국은 쇠퇴했다. 1507년에 남아한 튀르크계 우즈베크족에 의해 망한다. 하지만 잔당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쳐 가이바르 고개를 넘어 북인도로 간다. 그들은 중앙아시아 기마 군단 특유의 군사력으로 인도 군대를 격파하고 무굴 제국을 건설한다. 일신교인 이슬람 교도 튀르크인이 인도교도인 인도인을 지배하는 형국이다. 17세기 말 무굴 제국은 남인도를 제외한 인도 전체로 영토를 확장했다. 무굴 제국은 휘하에 있는 병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봉급을 주었다. 또 페르시아화가 공통으로 쓰였는데 이는 사산 왕조 이후 중앙아시아 튀르크인들 사이에 페르시아 문자가 퍼졌기 때문이다.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과 오스만 제국의 수립. 아나톨리아의 오스만 왕조는 동쪽으로는 티무르 제국의 힘에 맡겨 세력을 넓히지 못했지만 쇠퇴기에 접어든 비잔티움 제국의 혼란을 틈타 동지중해로 간다. 1453년에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비잔티움을 망하게 한다. 콘스탄티노플리스는 아시아와 유럽, 이집트와 튀르키예를 잇는
문명의 십자로이자 경제 중심지였다. 오스만 왕조는 이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수도로 지정했다. 동지 중에 뒤르크인의 수가 적었던 것도 이유지만 오스만 왕조는 뒤르크족의 민족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뒤르크어를 구사하는 이슬람교도를 오스만인으로 인정하며 다민족 포용 국가를 지향했다. 기독교도와 유대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밀레트라는 종교 공동체를 조직하여 세금을 납부한다면 신앙을 인정받았다. 군인과 관리를 등용할 때는 과거 아바스 왕조의 맘루크 제도를 봄터 발칸반도의 가난한 기독교도 청년들을 이용했다. 오스만 왕조는 백인 기독교도 청년들을 모아 세금을 면해주고 그들에게 이슬람 교육을 실시했다. 체력이 좋은 자는 병사로 뽑아 예니체리에 배속하고 나머지는 관료로 등용했다. 그들은 술단에게 은혜를 입었다 생각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비잔티움 사회를 분단시키는 데 도왔다. 당시는 이미 총과 대포가 주된 무기로 쓰였기에 병사가 반드시 유목민일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체제를 정리한 오스만 제국은 북아프리카 서지중해로 확대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으로 진출하여 유럽을 압도했다. 제국을 해체하고 뒤르크족의 국가를 만들자 19세기가 되자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의 반발, 그리스의 독립, 발칸반도의 슬라브족이 일으킨 민족운동 등 어려움에 부딪혀 약해진다.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청년 뒤르크당의 지도자 옌베르 파샤는 범뒤르크주의를 내걸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고 뒤르크족의 제국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뒤르크족은 몽골 고원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 넓은 지역에 나뉘어 살았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이 남하 정책을 펼치자 많은 뒤르키인들이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자신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를 물리쳐야 했다. 그때 마침 러일 전쟁이 발발했고 일본이 승리했다. 자극받은 오스만 제국은 1차 대전에서 독일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 제국과 싸운다. 그러나 패배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은 해체된다. 사이크스 피코 협정에 의해 아랍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에 뺏긴다. 1차 대전 후 뒤르크의 민족주의자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는 술단 제도를 폐지하고 뒤르키의 공화국을 설립했다. 케말 파샤는 뒤르키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뒤르크인의 아버지라는 아타튀르크의 칭호를 받았다. 케말 파샤는 뒤르키의 공화국이 뒤르크족의 나라라고 주장하며 영토 내에 살던 쿠르드족을 비롯한 타민족을 동화시키려 했다. 영국, 프랑스가 중동 지방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을 뒤르키에 살게 하려 했을 때에도 이를 거부했다. 쿠르드족은 이라크 북부와 뒤르키의 남서부, 이란 북서부의 쿠르디스탄에 사는 유목민이다. 인구가 3천만이나 되는 이들은 국가가 없는 최대 민족이다. 뒤르크어 이외의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압적 뒤르크화 정책에 대항하여 쿠르드족은 민족운동을 벌여왔다. 옛 오스만 제국의 영역에는 이후로도 30개 이상의 신흥국이 생겼다. 그러나 이 근방은 불안정하다. 오스만 제국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서아시아에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장 군사력과 상업으로 세계화를 이룬 두 민족, 게르만족, 유대민족.
해양 패권을 잡은 자가 대륙을 지배하는 시대, 바다를 통해 넓은 역사 무대로 향하다. 19세기에서 20세기는 게르만족의 시대이다. 큰 틀에서 보면 게르만족에는 노르만족, 바이킹도 포함된다. 19세기에 세계 영토의 5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앵글로색슨도 노르만족에 속한다. 19세기 후반 앵글로색슨족의 패권은 오래가지 못했다. 영국과 독일 사이에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나면서 20세기 중반부터 영국 이민자와 독일 이민자에 의해 세력을 키운 미국이 패권을 쥔다. 현재 국제 언어로 통용되는 영어는 19, 20세기의 패권, 패턴, 터치를 실현한 게르만계의 언어다. 21세기가 되자 유라시아의 대제국 중 하나였던 청제국을 계승한 중국이 게르만족의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다. 21세기를 희화적으로 표현하면 유라시아 유목민의 영향을 받은 민족과 바이킹이 패권 다툼을 하는 시대인 셈이다.